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 대국민 사과문. 검, 언, 정의 왜곡과 과장,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가족 전체에 대한 저인망 표적 수사에 대해 화가 났다. 그러나 내가 자성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강남 좌파로 정부 비판에 나섰지만 자신의 강남성에 대한 성찰과 개선의 노력은 취약했음을 반성한다. 나와 내 가족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컸고 나에 대한 공적 주목 역시 컸던 만큼 가족 모두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이유 불문하고 과거 진보적 학자로서 했던 말과 실제의 삶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나는 장관 후보였던 2019년 8월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젊은 시절부터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며 학문과 사회활동을 펼쳐왔고 민정수석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나와 내 가족 관련 의혹으로 국정에 부담이 되었다는 생각에 납덩이가 마음에 들어앉은 것 같았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당시 나는 개인이 아니었다. 사과문 발표 이틀 뒤인 8월 27일 검찰은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검찰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약 11시간 동안 총 100개 질문에 답하다. 나에 대한 파상 공세가 진행되면서 야당은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내보내는 해명문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다. 무수한 의혹 제기에 직접 답할 수 없었기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여야는 9월 2일과 3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증인 채택 문제로 이견이 생겨 무산되었다. 법률상 인사청문회 마감일은 9월 2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제안했고 나는 동의했다. 나는 국민청문회 방식의 하나로 기자간담회 개최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9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 9월 2일 기자간담회 당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솔직히 밝히고 질책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간담회 장소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 앞을 보니 기자들이 좌석을 꽉 채우고 있었다. 각자 준비해온 날카로운 펜촉을 화살 시위에 넣고 팽팽하게 당기는 표정이었다. 몇몇은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나는 맨몸으로 다 맞으리라 다짐했다. 간담회는 홍익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오후 3시 30분쯤 시작해 다음날 새벽 2시 16분쯤 끝났다. 약 11시간 동안 총 100개의 질문이 있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답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기자들과 이런 문답을 한 것은 유례가 없을 것이다. 8월 25일 대국민 사과에 이어 기자간담회 문답 중에 나는 다시 사과했다. 아무리 당시의 적법이었고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는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흑수저 청소년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기회의 평등 문제 역시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정치적 민주화와 진보 개혁을 외쳐놓고 부의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지 못한 점, 합법이라고 해도 제 아이가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합니다. 당시 고교생 인턴 체험 활동은 학교의 주선이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특혜로 인식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 기자간담회가 열리자 자유한국당은 9월 3일 당 차원의 독자적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를 공격했고 그 후 인사청문회가 합의되어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이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로 떠났는데 마음이 천근만근이었다. 인사청문회장에 들어가 선서를 하고 준비해온 글을 읽었다. 일부를 소개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 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 자리에 앉으니 마치 내가 도마 위에 오른 생선 같았다. 야당 청문위원들의 눈빛에서 회칼의 번득임이 느껴졌다. 살이 발리고 뼈가 썰리더라도 칼날을 받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었다.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는 수준이었다. 국회의원들의 따끔한 비판. 특별히 기억나는 질문이 있다. 첫 번째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이다. 그는 지금도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엊그제부터 2명의 조국, 즉 1명의 조국은 주옥같은 글을 쓰는 진짜 좋은 조국이고 또 한 조국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기된 수십 개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관련이 없고 최소한 부인과 딸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뼈아픈 지적이었다. 나는 2명의 조국이라고 한 말씀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시던 동안 거의 매일 아침 문재인 당대표에 대한 공격, 문모닝 공세를 가했다. 그렇지만 사적 인연이 전혀 없는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다. 박 의원의 2명의 조국 비판은 당시 보수진영 외에 진보진영 내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포착해 표현한 것이었다. 정치 원로의 말씀 깊이 간직했다. 이후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박 의원실을 예방했는데 당신의 형사재판 경험을 소상히 알려주면서 길게 보고 견디며 가라고 조언해 주셨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내게 지금까지 언행 불일치와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상처를 깊게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라고 질문했다. 나는 있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 금 의원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다른 편을 대할 때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지적했다. 나는 그 비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찰하고 있다 라고 답했다. 이 지적 때문에 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나는 이 점에 대해 금 의원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금 의원이 과거 서류상 나의 논문지도 제자였다는 점도 중요하지 않다. 그가 나와의 사적 인연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믿는다. 당시 나에 대한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그러한 비판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가 2020년 4.15 총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선에 패배한 후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맹공을 가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는 2016년 3월 1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난 검사 출신 금수저, 염치 있어 새누리는 못 간다. 뼈를 묻을 거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확정되자 그는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었고 활짝 웃으며 국민의힘 글자가 박힌 빨간 점퍼를 입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노선과 정책이 문재인 정부보다 더 공정하다는 말인가? 아마도 금 의원은 과거 안철수 캠프가 추구하던 제3의 길을 다시 시작하려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공격 수사로 공정의 이미지를 얻은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금태섭의 길, 그 종착지가 어디일지 짐작해본다. 신상털기식 청문회는 코미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당대 당의 정면 대결 상황에서 나를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에 큰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내가 아무 문제 없는 후보였다면 표 의원에게 그런 부담을 안겨주지 않을 텐데 말이다. 다만 작은 변명을 전하고 싶다. 당시 내가 표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없었다고. 그리고 나의 흠결과 무관하게 검찰의 문재인 정부 총공격과 이에 대응하는 여권 지지층의 전쟁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모욕감을 느낀 순간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언동이었다. 먼저 김 의원은 나의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거론하면서 전향했느냐라고 물었다. 나는 그 단어가 가진 낙인적 의미가 있어서 답을 하진 않겠다라고 반박한 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다.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고 살아왔다. 그 시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했고 의의와 한계가 모두 있었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어 그는 내 딸의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를 따지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요구했다. 당시 준비가 여의치 않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더니 그는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참으로 불쾌했다. 절로 주먹이 쥐어졌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장관 후보자에게 거센 추궁을 하는 것은 권리이겠지만 이런 식의 질문과 행위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오마이뉴스 김행수 기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그 선거가 나경원 가족 선거가 아니라 나경원의 선거였듯이 이번 청문회 역시 조국 가족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청문회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국의 부인이 아니라 조국의 오촌 조카가 아니라 조국의 이혼한 전 재수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어느 투자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조국이라는 사람의 능력이나 정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딸, 아내, 어머니, 동생, 이혼한 동생의 처, 오천 조카, 돌아가신 아버지 등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만 거론하다가 끝나버렸다. 이런 신상털기를 청문회라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전격 기소된 정경심 교수. 2019년 9월 6일 인사청문회 당일 밤 10시쯤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소진된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야당 청문위원들은 회의를 계속 끌고 갔다. 그러다가 10시 50분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기소 가능성 관련 보도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면서 처가 기소되는데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라고 말했다. 이상했다. 당시 정경심 교수는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관련 정보가 야당 의원들에게 사전에 전달된 느낌이었다.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 검찰은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인사청문회의 대미를 후보 배우자 기소로 마무리한 것이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전격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9월 7일 SBS는 정 교수 연구실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 검찰이 9월 11일 저녁 표창장 파일이 들어있던 강사휴게실 PC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기도 전에 나온 놀라운 보도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예언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기소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자 이를 덮기 위해 검찰이 동양대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SBS에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인가? 제1장에서 언급했지만 이 동양대 관계자는 표창장이 재발급되었음을 알면서 이것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는 사람이다. SBS 보도 이후 검찰은 표창장 위조 수단과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또 기소했다. 인사청문회 날에 날림으로라도 일단 기소를 해 나에게 정치적 타격을 준 후 다시 수사를 진행해 새로 기소를 한 것이었다. 하나의 표창장에 대해 2개의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는 정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인사청문회 날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30일 한양대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했다. 이 사건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이 조국 후보자를 주저앉히기 위해 고발한 사건에서 비롯된 지극히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런 사건에서 이렇게 전 검찰력을 동원해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대형 사건으로 만들어 수사하는 것을 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부인해도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좌절시키기 위한 검찰권 행사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이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실체인가? 2019년 12월 31일 시사인 고재규 편집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뒤 수사를 해도 늦지 않았다. 국회의 시간과 언론의 시간을 거쳤다면 조국 후보자 의혹 가운데 밝혀질 대목도 적지 않았다. 의혹을 밝히지 못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었다. 대통령의 시간이다. 설령 장관으로 취임한 뒤에도 의혹이 가시지 않고 고소 고발이 많으면 장관과 검찰총장에서 독립된 특임 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은 첫 수사부터 정도를 한참 벗어났다.
인사청문회 전 강제수사 돌입이라는 전대미문의 무리수를 뒀다. 국회의 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빼앗고 총장 1호 수사로 인지수사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에 특수부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정현주 전 KBS 사장도 비슷하게 평가했다. 검찰의 수사는 그 시기, 방법, 의도에서 매우 정치적이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장관 인사청문회 전에 전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검찰 수사가 청문회 과정을 압도하려는 적극적인 정치행위였다. 게다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기소는 정 교수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인사청문회 당일 한밤중에 이뤄졌다. 그리고 기소가 발표된 자정 이전에 이미 야당 쪽으로 사전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후반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조국 장관 내정자는 사퇴할 것인가 라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질문을 쏟아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새로운 고난이 시작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를 연속으로 치르느라 심신이 힘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실제 정경심 교수의 불구속 기소는 온 가족이 겪어야 할 순환의 첫 단추에 불과했다. 불쏘시개 장관이 되어 2019년 9월 9일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고 과천 법무부 청사로 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하루를 한 달처럼 써야 한다. 빨리 검찰개혁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오후 4시 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표한 취임사에 나는 다음 문구를 넣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나는 당면 과제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한 후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를 약속했다. 법무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를 장관 지시형으로 매일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쌍두마차 9월 9일 오후 7시 첫 간부회의를 열었다. 김호수 법무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이용구 법무실장,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권 인권국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최광주 교정본부장,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박재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나는 제일 먼저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후 공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리고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 뒤인 9월 11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요컨대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법무부 바깥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쌍두마차가 되도록 한 것이다. 내가 이 마차를 계속 몰고 가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달릴 튼튼한 말 2마리가 마차를 끌도록 만들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책임질 단장으로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했다. 부단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후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던 이종근 검사에게 맡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황 국장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인권국장이 되었는데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인권국장이 된 첫 사례였다. 그는 나의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을 잘 알고 있었고 추진력도 강했다.
별명이 황장군이었다. 이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흔치 않은 검사였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9월 17일 발족했다.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적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기로 임무를 설정하고 검찰 형사부, 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도 내렸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 위원 위촉 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8월 9일 박상기 법무장관의 지시로 발족해 임무를 수행하고 종료했는데 그때 이루지 못한 과제를 논의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제2기 위원회는 9월 30일 발족했는데 민변 사법위원회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후 이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에 기초해 훌륭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님을 포함한 위원장들께 위촉장을 수여했으나 이후 나의 사임으로 부담만 드린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 9월 11일 장관 지시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지시 외에 감찰 관련 주요 내용이 들어있었다. 첫째,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라는 것이었다.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했다. 1.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검찰의 자체 감찰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감찰 대상을 확대한다. 2. 검찰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적 감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차 감찰이 미비하므로 검찰청에서 1차 감사를 진행한 주요 사건에 대해 부실 감찰이 확인되면 법무부에서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한다. 내가 사직한 후 법무부는 10월 21일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해 직접 감찰 사유를 확대했다. 개정된 감찰 규정은 이런 내용이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검찰청과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검사의 의원 면직 경우 중징계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중징계 판단 없이 의원 면직되는 경우를 방지했다. 즉, 의원 면직 제한 사유 의견 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 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이전처럼 해당 없음이 아니라 비위 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중징계 해당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다.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 면직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 면직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감찰권을 적극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 일 역시 바로 시행되었다. 내가 법무부를 떠난 후 이루어졌지만 이 개정으로 검찰 내부 비리가 쉬쉬하며 묻히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보람이 있었다.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었다. 이 개정이 발표된 2019년 10월 21일은 공교롭게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었다. 상호 인과관계는 없지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대폭 확대되는 날,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정말 기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문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이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해보고 하도록 했다. 나는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온 이문정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발령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나는 임 검사와 차 한 잔, 밥 한 끼 한 적이 없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해 백지 구형하라는 공판부장의 지시에 맞서 이의 제기권을 행사하며 무죄 구형 의견을 고수하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가 된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다 알면서도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은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이후 임 검사는 검찰 조직에서 왕따 취급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검찰 내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나는 이러한 임 검사의 의지와 경험에 주목하면서 그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임 검사가 검사를 대상으로 고발해둔 사건이 몇 건 있으므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이의 제기가 많았다. 고민 끝에 임 검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감찰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로 수정해 공표했다. 추후 고발건이 해소되면 적정한 자리로 인사를 하려고 생각했으나 내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무산되었다. 임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후 이문정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 친조국 검사 운운하는 조선일보 등의 기사를 보았다. 기승전 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악의적 기사였다. 추 장관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15조에 따라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어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임 검사는 한명숙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고검장이 참석하는 대검 부정회의 다수결에 따라 관련자 기소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의혹의 핵심은 한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자 검사가 동료 재소자를 불러 증언 연습을 시키며 모해 위증 교사를 했는지 여부다. 한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 검사의 모해 위증 교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허용될 수는 없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수사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폭행 등 불법을 일삼았지만 정치적 민주화 이후 이런 일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검사가 불법적 방법으로 증인을 회유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2020년 10월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게 해주면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법정 증언을 했음을 폭로한 사건이 있었다. 셋째,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과거 이 자리는 검사장 승진이 안 된 사람 가운데 검찰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일이 많았다. 윤석열 총장도 검사 출신 인사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민정수석 재직 시 이 자리는 반드시 비검찰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상당 기간 공석이었다. 이 자리에는 비검찰 출신이 가야 검찰 내부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소신이었다. 대검 감찰부장은 거리낌 없이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된 후 감찰부장 인사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속도가 잘 나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대검 측에서 청와대 쪽에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요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인사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보니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가 1위였다. 내가 심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다. 나는 2019년 10월 14일 사직을 발표하고 집무실로 돌아와 한 변호사를 청와대에 제청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청사를 떠났다. 장관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다. 이후 한 감찰부장은 검찰 출신 감찰부장과 달리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감찰을 수행했다. 내가 사직하는 날 제청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비리는 다 묻혔을 것이라 생각하니 당시 결정을 잘했다고 믿는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한 부장이 어떤 조치를 할 때마다 조국이 제청한 한동수라는 기승전 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공격했다. 검찰 관련 문제에서 언론과 야당은 검찰과 한몸이 되어 무조건 검찰 편들기로 일관한 것이다. 특수부 중심의 검찰 조직 개편 9월 11일 장관 지시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지시했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의 많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오래전부터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검찰특수부 수사는 항상 정치적 편향을 의심받았다. 선택적 정의는 한국검찰 DNA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검찰공안부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및 경찰보안과와 함께 체제를 수호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선봉에 서 있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공안부의 힘은 약해졌다. 빈자리에 특수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공안수사기법은 특수부에서 그대로 활용되었다. 특수부는 사회적 주목을 받는 소수 중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다 보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검사장 승진이 잘 되고 퇴직 이후 전관 예우도 잘 받고 재벌 기업에 들어가 높은 대우를 받는다. 스타 검사가 배출되면 그에게 권력이 쏠린다. 특수부 정치검사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언정 카르텔을 통해 검찰의 조직 이익을 수호했다. 신성가족의 특권을 보장해주려는 정권과는 협력했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과는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쌍검을 휘두르며 검찰 정치를 실현하는 칼잡이, 검사가 되었다. 반면 형사부 검사들은 1인당 몇백 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허덕이며 업무를 하지만 검사장 승진이 쉽지 않고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며 퇴직 후 전관 예우도 잘 받지 못한다. 인사에서 특수부 검사 우대 경향은 특수부 검사들이 대부격인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더욱 강해졌다. 제3장에서 언급했듯이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이유로 윤 총장의 요청이 수용된 결과였다. 그렇지만 2018년 3월 13일 최서원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월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특수부 검사를 더 우대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간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성사되어 입법화를 앞두고 있었다. 특수부 같은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보다는 경찰 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비중이 높아져야 했고 이들을 우대할 필요가 커졌다. 형사사법의 중심은 검찰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기에 공판부 검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2019년 12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대폭 제한된다. 따라서 공판검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에 부응해 9월 30일 첫 회의 후 1호 권고를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형사부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인사 규정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형사부, 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 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주요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공판부장 보직에 특수, 공안, 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형사부,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부와 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해야 한다 등의 권고를 했다. 10월 8일 내가 직접 발표한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안에는 이 내용이 종합 제시되어 있다. 즉 1. 직접 수사 축소의 상징적인 대상인 특수수사부는 폐지하고 형사부로 전환하며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어 3개 청에 최소한의 부서만을 설치한다. 2.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도 광역별 거점청을 선정해 최소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등이다. 이는 내가 사직한 다음 날인 2019년 10월 5일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 개정에 반영되어 실현되었다. 형사부, 공판부 검사에 대한 인사 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실현되었다. 검찰 조직 문화를 개혁해야 9월 12일에는 후보 시절 면담 요청을 한 청년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과 비공개 대담을 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이 법무부 소관 업무는 아니었지만 후보 지명 후 입시 문제 등에서 청년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판단했기에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청년들은 입시 외에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등에 대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가슴이 아팠고 미안했다. 내가 장관으로 더 재직할 수 있었다면 여러 방식으로 해결 노력을 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컸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 나는 부산 추모공원으로 가서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19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부 2년차 검사로 근무하던 중 직속 상관이었던 김대현 부장검사의 괴롭힘에 힘들어하다가 33세 나이에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이 사건을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적 검찰조직 문화가 낳은 비극이라고 보고 있었다. 김 검사는 나의 대학 후배이자 고향 후배라는 사적 인연이 있었다. 묘소에 도착해 부친인 김진태 선생님과 김 검사의 묘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아들이 평소 교수님이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에 가슴이 저릿했다. 참배 후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인은 상사의 입경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비리 행위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문화와 제도가 바뀌고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의 선발,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들어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묘소를 떠나서 김 검사 부모님과 함께 인근 찻집에 가서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고기영 부산지검장이 배석했다. 부모님은 여기 단팥죽이 맛있습니다 라며 권했다. 부모님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묘소를 찾아와 참배를 해주어 한이 많이 풀린다면서 소망 하나를 말씀하셨다. 김 검사가 근무하던 남부지검에 작은 추모 팻말을 달아달라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같은 부탁을 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셨다. 그게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속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나는 사퇴하는 바람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대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2020년 10월 1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남부지검 검사실 방문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셨다. 1년 전 조국 전 장관께서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해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고자 한다. 10월 8일에는 추 장관이 김 검사의 부모님과 함께 남부지검을 방문해 추모비와 추모 식수 앞에서 고인을 위해 묵념하셨다. 남부지검 1층 현관에는 김 검사를 기리는 명패를 부착했다. 추 장관께 깊이 감사한다. 행사가 끝난 후 김 검사 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두 분 다 목소리가 밝으셨다.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하셨다. 2020년 10월 26일에는 김 검사를 괴롭혔던 김대현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제 김 검사도 안식을 찾았으리라.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제도 개혁의 초석을 놓으려고 노력한 만큼 김 검사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마련되어 보람이 있었다. 추후 내 재판이 마무리되면 김 검사의 묘소를 조용히 찾을 생각이다. 귀경후 9월 16일 나는 장관 지시를 내렸다. 첫째, 검찰국은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 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 복무 평정 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 둘째,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 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고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직원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온라인 의견 청취 공간은 9월 24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개설되었다. 9월 20일에는 의정부지검, 9월 25일에는 대전지검 청안지청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정오부터 도시락을 먹으면서 비공개로 시작했는데 검사들이 발언하고 나는 주로 경청했다.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들의 애환을 토로했다. 인사와 승진에서의 불이익 문제, 그리고 일선 청검사들이 검찰 외부 기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차출되면서 발생하는 일선청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가 많다는 것이 일선 실근무 검사 부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 오랫동안 검찰 조직 내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조직 바깥에서는 이 파견이 검찰의 영향력 확대 목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었다. 또 검찰 내의 직무 대리 발령이 남용되어 청별, 적정 인원을 고려한 정식 인사 발령 취지가 무너지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청이 많았다.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검사 외 검찰 직원들의 대화 자리에서는 처우 불만이 직설적으로 나왔다. 평검사 및 검찰 직원과의 대화에서 나온 제안과 고언들은 모두 노트에 적었지만 실현할 수가 없게 되어 아쉬웠다. 후임 장관님들이 해주시리라 믿고 있다. 그중 형사부 검사의 인사 우대는 추미애, 박범계 두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문제는 10월 8일 내가 직접 발표한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에서 해결책을 밝혔다. 즉
파견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파견 필요성이 낮은 기관의 파견 검사는 복귀 조치하고 일선청 형사부 공판부에 배치한다. 파견 필요성은 수사, 조사 관련 업무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해 법률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파견 검사는 복귀를 검토한다. 검찰 내부 직무대리 발령은 각 청의 업무량, 정원, 현재 인원, 주요 현안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직무대리 연장은 엄격히 제한하며 복귀 가능한 인원은 단계별로 복귀 조치한다 등이었다. 세 가지 근절사항. 장관 임명 후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추진하셨던 몇 가지 과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조사, 포토라인 이 세 가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 가지 모두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가급적 시행하도록 하겠다. 첫째, 피의사실 공표 행위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흘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으로 유죄의 낙인을 찍었다. 언론은 수사기관의 빨대를 통해 수사정보를 받아 단독 기사를 쓸 수 있었기에 피의사실 공표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피의사실 공표가 낳은 최악의 사례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식의 보도였다. 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의 지적처럼 검찰은 언론을 이용해 아직 재판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범죄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상대방을 무력화한다. 박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이러한 검찰과 언론의 유착 형태에 대해 강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기에 장관 취임 후 이를 추진하셨다. 박 장관은 2019년 2월 28일에는 수사 과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피의사실 유출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검찰에 공문을 보내 지시하기도 했다. 2019년 9월 27일 검사 출신인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페이스북에 나의 친구 조국에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특히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는 너무도 많은 폐해를 드러내왔다. 원칙적으로 금지할 때가 되었다. 이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이다.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로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한 세계 어느 나라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수사 대상자를 마치 유죄가 확정된 어마어마한 범죄인인 양 만신창이로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더 이상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문명국에서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피의사실 공표는 결국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검사의 본분을 벗어난 소영웅주의를 부추기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 이렇듯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는 심각하지만 내가 아는 한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내가 장관이 되기 전에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을 대체할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공소 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수사 상황의 내용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요건과 범위를 규정했다. 형사사건 공개 범위를 담당하는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의 언론기관 종사자 접촉 금지,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 금지, 검찰청 내 포토라인의 설치 금지 등이 규정되었다.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 브리핑의 한계와 시점,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의 연방검사 업무 지침과 같은 취지다. 이를 실현하려 하니 언론은 내가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 보도를 막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황당했다.
일국의 장관이 그런 속보이는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는가. 그렇지만 오해는 피해야 했다. 그래서 2019년 10월 18일 법무부와 여당의 회의를 열어 규정 제정은 그대로 추진하되 나와 내 가족 사건 수사가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공표했다. 검찰과 언론은 피의 사실 공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피의 사실을 마음껏 흘리고 보도할 수 있어 행복했으리라 믿는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내가 장관직을 사퇴한 후 10월 30일 제정되고 12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근절되지 않았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직전 보수 언론은 일제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보도하면서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관여해 대통령 보고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 검찰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그대로 보도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가 대통령에게 한 보고 내용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을 계략적으로 기술한 요약본으로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일절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을 밝혔다. 보고 과정에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도 밝혔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부정확한 사실을 흘려 청와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탄했는데 후속 조치를 주목한다. 둘째, 포토라인이다. 포토라인 폐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전에 바로 이루어졌다. 윤석열 총장이 2019년 10월 4일 폐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검찰개혁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 윤 총장이 이에 즉답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도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토라인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피의자가 노란색 포토라인 테이프에 서는 순간 유죄의 낙인이 확고하게 찍힌다. 포토라인에 서 있는 피의자 사진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 등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들이다. 포토라인에 서면 플래시 공세, 공격적 질문과 몸싸움 등에 노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심리적 중압감을 느끼게 되고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 이때 피의자가 말이나 행동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게 되면 바로 공격 대상이 된다. 검찰은 이 모든 것을 즐겨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던 날 활짝 웃던 검찰 간부들의 표정을 떠올려보라. 포토라인에 서는 피의자들은 침묵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의 말을 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포토라인이 국민이 알 권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는 의문이었다. 포토라인 폐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것이고 대통령의 대검찰총장 직접 지시를 계기로 윤 총장이 결정을 내려 폐지된 것뿐이다. 그런데도 포토라인이 폐지되자 언론은 나와 내 가족이 수혜자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폐지를 지시했겠는가? 언론의 끊임없는 기승전 조국 프레임 작동에 신물이 났다. 셋째, 심야조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꼭 폐지하고 싶어한 심야조사의 경우 2019년 10월 7일 대검의 결정으로 공식 폐지되었다. 즉 오후 9시 이후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조서 열람은 오후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누가 결정했건 그 자체로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언론은 정경심 교수가 조서 열람을 할 때 시간을 많이 쓴다는 비판 기사를 내보냈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지만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은 2022년 1월 이후 발효되므로 그 이전까지 이 조서는 막강한 증거 능력을 갖는다. 조서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피의자는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자신의 답변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정 교수는 한쪽 눈을 실명했기에 조서 확인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비난이 가도록 조서 열람 시간을 흘리는 검찰 관계자와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기자는 도대체 어떠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들에게는 피의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고 어떻게든 낙인 찍으려는 의지만이 가득 차 있었다. 10월 8일 내가 발표한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외에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직 하루 전인 10월 14일에는 내가 직접 검찰개혁 브리핑을 했다. 위 사항을 포함해 아래와 같이 약속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같은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2. 심야 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를 제한한다. 3.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4. 부패 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와 적법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5. 전화, 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 제한, 출석 요구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6. 사건 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등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내가 사직한 후 10월 31일 제정되고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검찰의 국가소송, 행정소송 지휘권을 법무부로 환수. 1951년 제정된 국가소송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즉 국가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했다. 행정청의 소관 또는 사무에 속한 소송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했으며 소송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했다. 그런데 1970년 국가소송법이 개정돼 법무부 장관이 국가소송을 검사에게 맡길 수 있게 했고 소송 지휘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법무부 인력이 부족했고 각급 법원에 산재된 송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검찰에게 위임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국가소송은 사실상 검찰이 도맡아 처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이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어버렸다. 분명 비정상이었다. 나는 장관 지명 후 법무부가 50년 만에 국가소송, 행정소송 지휘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임명된 후 당시 이용구 법무실장 등에게 검토 지시를 내리는 한편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국가소송 송무를 검찰에 위임할 수 있으나 소송 지휘는 법무부가 하는 것이 정부 운영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된 결과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과거와 달리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송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해야 할 이유도 줄어들었다. 검찰에 있는 송무 사무 인력을
법무부로 이동시키고 송무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해 법무부 법무실을 대폭 강화하자고 했다. 이 계획은 내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노력으로 2020년 8월 국가소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리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 사건에서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소송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바뀌었다. 개정 전 승인권자는 법무부 장관 외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관행정청에 대한 소송 지휘도 검찰청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50년 만에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완의 과제, 이상이 장관 재직기간 또는 퇴임 직후 성취된 과제라면 이루지 못한 과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재산, 소득 비례 벌금제 도입이다. 현행 벌금제는 총액 벌금제다. 총액 벌금제는 피고인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법관이 일정한 액수를 선고한다. 이는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벌금 100만 원은 부과되는 대상자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다르다. 서민들이 고액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게 되는 일이 왕왕 벌어진다. 반면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는 1.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한다. 2. 피고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일일 벌금액을 산정한다. 그 후 3. 벌금 일수와 일일 벌금액을 곱해서 최종 벌금 액수를 정한다.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기 때문에 일수 벌금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핀란드가 1921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이다. 예컨대 스위스 형법은 소득과 재산, 생활비, 소요될 가사 의무와 부양 의무 및 최저 생계 등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일일 벌금 정액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노키아 부사장은 시속 50km 구간에서 75km로 달렸다가 11만 6천 유로 약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2019년 8월 26일 나는 장관 후보자로 재산, 소득 비례 벌금제 도입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제도는 1990년대부터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의되었고 국회에도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심의되지도 통과되지도 못했다. 아쉬웠다. 장관 사직 후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사라졌다. 그런데 2021년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제도 도입을 공개 주장해 다시 관심이 점화되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기본적으로 찬동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되길 바란다. 둘째, 교정개혁이다. 나에 대한 언론이나 국민의 시각은 검찰개혁과 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장관 이전에 형사법 학자로서 교정개혁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문 대통령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나는 이전에 고민했던 교정개혁 사항을 정리했다. 그리고 9월 9일 취임사에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 외국인 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넣었다. 장관에 임명된 후 9월 20일 의정부 교도소를 방문해 직원 근무실,
수용자 생활공간인 수용동, 수용자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교정 정책의 현장 추진 상황과 시설 안전 실태를 확인, 점검했다. 특히 의정부 교도소의 현안 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밝혔다. 과밀 수용은 단지 의정부 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 접견실을 둘러본 후 수용자의 사회적 처우와 가족관계 회복 정책을 확대해 수용자의 사회성 향상과 자활 능력을 배양해 출소 후 안정적이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아동 친화형 가족 접견실은 성장기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제도로 적극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이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정신질환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는 과밀 수용, 인력 부족, 하위 직급 위주의 직급 구조, 노후시설 등 교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내가 지시했던 사항은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해 시급한 과제였지만 예산 부족과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교도소는 이름에만 교도가 들어가 있지 실제는 감옥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도 교정개혁에 예산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출소한 사람은 사회 복귀를 못하고 재범을 해서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의정부 교도소 방문 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징역 3년 미만의 생계형 범죄자를 따로 수감하고 교도소 외부 직장에 출퇴근을 허용하는 개방교도소 신설에 큰 관심이 있었다. 국내에는 천안에 딱 한 곳 개방교도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중단기 모범수를 선발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다. 완화 경비 처우 대상자가 수용되는 서울 남부구치소의 경우 독실이 혼거실보다 많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단기형을 받은 수용자 대부분은 이러한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수용되는 데다가 범죄성이 높은 범죄자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 복귀는커녕 범죄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방교도소 확대를 주장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학자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징역 3년 미만의 생계형 범죄자를 위한 개방교도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셨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러한 나의 약속과 소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헛된 가정이지만 장관으로 더 재직할 수 있었더라면 교정개혁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후임 장관님들께서 잘 해주시리라 기대한다.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이 같은 과제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와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탈정치적 제도개혁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했던 언론과 야당은 발목 잡기로 일관했다.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온 힘을 모아야 했다.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고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어떠한 개혁 방안도 진위가 왜곡되어 보도되고 공격받았다. 특히 2019년 9월 23일 검찰이 집을 압수수색하자 나의 입지는 좁아졌다. 검찰의 칼날이 내 목까지 온 것이다. 집 압수수색이 있던 날 재직 기간이 생각보다 더 짧아질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지붕은 올리지 못하더라도 초석은 놓아야 한다.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의 제도화를 해놓고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둘러야 했다. 집중해야 했다. 가족 전체가 십자포화와 융단 폭격을 맞고 있어 고통스러웠지만 초석을 놓을 때까지는 견뎌야 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유례없이 고조된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될 때까지 버텨야 했다. 9월 25일 시사인과 인터뷰를 했다. 길지만 당시 나의 마음과 각오를 잘 드러낸 답변을 옮긴다. 이번에도 좌초되면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의 잿더미를 넘어 새로운 개혁의 시간이 온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명됐을 때는 이러한 상태의 노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훨씬 더 신나게, 즐겁게 제가 원래 구상했던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게 제 업보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만 보면 가족을 돌보는 게 급합니다. 집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오늘도 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제가 그냥 사인이라면 빨리 가족으로 돌아가서 돌봐야 됩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그 점에서 힘들죠. 힘든데 제가 사인이 아니라 공인, 그 중에서도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번에도 좌초되면이라는 생각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만 임명됐을 때 하려고 했던 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됐을까요? 현재 상당수 국민들이 제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불찰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에 대한 실망도 하셨고 분노도 하셨고 저희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계실까요?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 국민들의 뜻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보려고요. 갈 때마다 불편한 한 걸음이에요. 공적 행보를 할 때 즐겁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장관 사임 후 어느 날 갑자기 치아에 격심한 통증이 왔다. 평소 통증을 잘 참는 편이라 진통제도 거의 먹지 않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다. 진단 결과 내가 낮에는 이를 세게 악물었고 밤에 자는 동안에는 이를 심하게 갈아 치아가 비틀어지는 등 문제가 생겼다 했다. 담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며 헤쳐나가고자 했으나 무의식적으로는 힘이 들었던 것이다. 몸에 탈이 생긴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순간에 한쪽 귀가 먹어버려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다. 동생은 이가 빠져 8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했다. 원래 건강이 좋지 않은 정 교수는 말할 나위도 없다. 자식들도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정신과 전문의 몇 분이 가족 전체 상담이 필요할 것 같으니 시간을 내라고 연락해 주셨다. 고마웠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재판 준비와 출석 때문에 상담을 받기 어려웠다.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상황이 일단락되면 찾아뵙기로 다짐했다. 나와 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법무, 검찰 개혁의 초석을 놓으려고 한 것은 만영이었을까? 아니면 비극적 숙명이었을까? 아무튼 나는 장관직을 내려오는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내가 장관에서 물러난 후 건국대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5주라는 짧은 법무부 장관 임기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주요 조치들을 단행했다. 검찰 출신 이건태 변호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특수부 축소와 심야조사 폐지 등을 예로 들며 재임 기간 36일간 10년 동안 안 됐던 일들을 다 해놓은 것이라고 평했다. 과찬에 감사했다. 장관 사퇴 후 정의당도 유상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덕담을 해주었다.
취임 이후 36일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해왔고 오늘까지도 개혁안을 발표하며 쉼없이 달려왔다. 그러면서 45년 만에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그동안 검찰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수고 많았다. 정의당에도 부담을 주었는데 감사했다. 그런데 4.15 총선 이후 정의당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정리한 여러 과제를 추진한 것이 나와 내 가족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정파적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 법무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